안녕하세요. 기막혀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책자 준비하시고 이거 세무서 법인세과 받으시면 됩니다. 세액계산 흐름,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쭉 계산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이 부분 이제 할 차례입니다. 세액공제. 그렇습니다.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어디 들어가는 거냐? 세액공제죠? 좋습니다. 여기에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만 제출한 비용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뽑으시면 월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만약에 6월에 들어오셨어 이분이 그럼 요 정권 안 되고 6월 한 15일 날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요 6월 한 달치를 다 넣는 겁니다. 뭐 14일 거는 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루만 일해도 한 달이란 걸로 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서. 그래서 세법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시고 먼저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두 가지가 있죠. 보장성 보험,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고 공제율은 12%. 100만원 곱하기 12%면 뭐 12만원이죠. 만약에 70만원 나갔다. 그러면 70만원에 15%가 나가는 거고 12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한도 걸리니까 100만원에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거는 연 100만원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만약에 내 그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보험을 들어줬어. 근데 그게 뭐 생명보험을 들어줬다. 그러면 뭐 이게 보장성 보험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그럼 보장성 보험이 됩니다.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에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렇게 되는 거고 연 100만원 한도고 공제율은 15%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험 계약자가 나예요. 본인이에요. 그리고 피보험자도 본인입니다. 그럼 공제가 돼요. 소득요건, 나이요건 따지셔야 되고 내 본인이에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할 때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나이 뭐 배우자는 안 따지죠. 소득요건은 따지잖아요. 그 소득요건 안 되는 거 하여튼간 둘 다 됩니다. 근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해당이 안 됩니다. 뭐 배우자가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됐어.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계약자래. 근데 내가 피보험자야. 그럼 이부 아닌 그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공제를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도 소득요건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내가 소득 금액이 뭐 1,900, 500만 원 이하야. 그러면 됩니다.
그죠?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 배우자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이렇게 됩니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간 그죠? 뭐 공제 대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요 경우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보험이라는 게 사실 뭐 보험료를 내고 받는 건데 나중에 이때 뭐 세액공제를 좀 해주고 나중에 받을 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료비에서 받은 금액이 실손보험 처리되면서 지출액에서 빠지면서 그때 내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제 대상자, 뭐 본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 제한하고 소득 제한을 안 따져요. 그래서 보통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어요. 의료비를. 소득 금액을 안 따지니까. 뭐 공제 대상이 있잖아요. 나이 요건 있고 뭐 소득 요건 있고 뭐 동거 요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자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을 기본공제에다 넣어. 그리고 다른 건 다 못 받아. 그런데 의료비 공제는 딱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공제 금액은 얼마냐? 의료비 지출액 총급여의 3% 넘게 쓰셨고 그러면은 15% 이렇게 받고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난임 시설비는 3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난임 시설비가. 이게 그렇죠. 이게 제출 서류를 보면은 난임 시설비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서 제출을 받아야 돼요. 그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난임시설비로 넣으면 공제율이 30%고 그냥 의료비에다 넣으면은 1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난임시설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는 한도가 없고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험법 이런 거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이런 거예요. 법상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왜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이 없겠어요? 이거는 정말 아프면 치료 못 받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런 나이 많아지면은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의료비라는 게 뭐 기부금 이런 걸 오고 안 내도 살잖아. 그죠? 뭐 공제 안 해줘도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출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도도 이렇게 큰 겁니다. 700만 원. 근데 뭐 기부금 공제 이런 거는 야 네가 뭐 좋아서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거는 네가 좋은 일 하려고 낸 거지 뭐 의료비는 근데 뭐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또 집안에 아프면은 돈이 참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출액에서 실손 의료비 차감하래. 아까 보험료 공제 받았으니까 받는 돈은 빼라 이거죠. 근데 이런 거는 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빼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거 알아서 빼라 뭐 이랬는데 지금은 간소화 자료에서 다 뜹니다. 그래갖고 뭐 다 차감을 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후조리 및 요양대가도 공제 대상이고, 요거는 근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 1년에 출산을 2번 하면 안 돼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 내야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뜹니다. 산후조리원 확인 영수증, 요것도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고, 난임시술비는 근데 받아야 돼요. 이게 진단서 받아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육비 한번 볼까요? 교육비, 공제 대상, 기본 공제 대상자, 본인 들어가는 거죠.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있고, 직계 존속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뭐 노인대학단인데, 그건 안 됩니다. 나이 제한 없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는 거죠. 자녀가 대학 다니면 20세 이상이 될 때, 대학 등록금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 제한은 받죠.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 존속은 포함됩니다. 이거는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받고, 대학생 900만원, 그 외에 300만원. 교육비만 한도가 없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근로제공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근로제공 기간 동안일까요? 근로제공 기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 급여를 근로제공 기간 동안 받잖아요. 급여. 이게 교육비 같은 게 따지고 보면 비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이렇게 급여랑 비용이랑 맞추는 거죠. 비용을 더 썼어. 그럼 뭐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그러면 뭐 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세금을 넣으면 좀 주의해야 될 게 국외교육비입니다. 국외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자녀가 다닙니다. 그러면 가능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능해요. 근데 근무자, 국내 근무하고 있는데 애들이 뭐 저기 필리핀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영어 배운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안 됩니다.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보내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는 가능해요. 송금일에 재정환율, 기준환율로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좀 어린아이들이 자비 유학하거나 특례 유학자는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영재들 있잖아요. 영재들. 피아노 막 잘 치고 막 뭐 체스를 잘 둔다든지 뭐 춤을 잘 추고 그래서 뭐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뭐 기관에 하여튼간 그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경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이런 거, 교복구입비는 연 50만원 한도. 취약전 아동도 가능하고 어린이집, 체육시설 공제 가능합니다. 뭐 태권도 학원 이런데. 근데 입소료, 뭐 차량 운행비 이런 건 안 돼요. 정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 근데 이게 장애인 재활교육시설에서 받아야 돼요. 사설하고는 안 되고, 가끔 언어 치료받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럼 병원이나 장애아동복지법상 또는 지자체 지정기관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되는데, 뭐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 꼭 이렇게 법상, 아니면 정부기관이 이렇게 껴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대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선택. 그 대학생이 더 크죠. 900만원.
하면 됩니다. 수시 합격했어. 2022년에 수시 합격했다. 그래서 교육비를 냈어요. 예치금을. 대학 생활은 2023년부터 하죠. 그거는 2022년도 귀속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예치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입학이 확정되면은 그때 납부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납부 연도가 아니라 요게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 그냥 예치하는 거고 요때는 실제 납부가 이렇게 똥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시 합격했을 때 뭐 신청 서류,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받을 수 있고 국외교육비의 경우 뭐 입증 서류, 뭐 거기 재학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또 있겠죠. 도서를 샀을 때는 구입증서 뭐 이런 걸 내야 됩니다. 아까 의료지급비도 봤는데 또 뭐 안경값 뭐 이런 것도 있죠. 50만원 그런 거 한번 책자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뭐 보청기 뭐 이런 거 되나 안 되나 아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